중국이 당황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한국은 3,400톤 철 구조물을 세웠기 때문이죠. 중국은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태풍 관측이라고 그저 명분일 뿐이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지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지켜내는 방패로 기능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과 한국 혼혈이면서도 평생 중국인으로만 살아온 한 청년이 이어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마주한 충격적 진실. 그가 일본 강의실에서 한국 학생들과 벌인 치열한 토론, 그리고 제주 바다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이 그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편견과 진실 사이에서 그가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피를 동시에 이어받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주변의 환경은 저를 철저히 중국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 제 곁에 있었던 것은 중국인 친척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중화 문명의 위대함을 들려주셨죠. 진아, 너는 5,000년 문명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는지 아느냐? 네, 할아버지. 저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화약을 발명하고 나침반을 만든 민족이 바로 우리란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만큼 위대한 나라는 없어.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교과서 역시 언제나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했어요. 그 속에서 한국은 늘 곁다리처럼 등장했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가진 중화의 그림자에 가려진 작은 반도의 나라죠. 선생님, 한국은 왜 이렇게 작아요? 한 친구가 지도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중국의 변방 지역이었거든. 예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온 나라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 역시 한국을 초라한 나라로 여겼어요. 늘 주변국으로만 취급되던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기회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인식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인구 14억의 거대한 나라, 세계 어느 무대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국. 한국은 그저 그 주변을 맴도는 변방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 저에게 충격처럼 다가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이 몇 년 전 바다 한복판에 거대한 철 구조물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도라고? 그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암초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그것은 단순한 암초가 아니었어요. 제주도 남서쪽 149km 해상,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곳에 한국은 무려 3,400톤에 달하는 철 구조물을 세워 올렸다는 겁니다. 높이가 76m에 달했고 그 완공 시기는 이미 20년을 훌쩍 넘어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정말이야?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제 기억 속에서 늘 중국의 바다로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어릴 적 들었던 중국의 교과서와 어른들의 설명에서 동중국해와 이어도 일대는 중국이 관리해야 할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 한국이 건축물을 박아두고 당당히 운영하고 있다니요. 마치 다른 사람이 제 집 앞마당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 올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곧장 분노했습니다.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한 점은 한국에서 그것을 과학기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풍을 관측하기 위해 세웠다고? 그게 말이 돼? 제 눈에는 그것이 변명처럼만 보였어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수차례 강하게 항의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의 행동을 비난했어요. 한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는 이 해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 모든 장면은 제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는 존재였고 이어도의 구조물은 그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바다 한복판에 철 구조물을 세운 거죠? 단순히 태풍 관측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거대한 설비가 필요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그곳은 암초일 뿐이지 섬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국제법상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 수중 암초에 집착하며 기지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 의문은 제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시기는 마침 중국 내부에서 해양굴기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던 때였어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해양 패권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어도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돌발 행동으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중국의 큰 그림에 흠집을 내는 방해물이었고, 동시에 제 자존심에도 상처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늘 중국의 크기와 힘을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세계 어느 무대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는 작은 국가 때문에 바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언론에서는 한국이 국제법을 교묘히 이용해 자기 입장을 정당화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학자들도 이 문제를 두고 비난했죠. 한국의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건드리려는 시도죠. 저는 그런 말들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감도 자리 잡았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결국 이어도 문제는 제 안에서 단순한 국제 분쟁을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중국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태어난 제가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더욱 굳게 만들어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이 문제를 제대로 따져봐야겠다는 생각도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대륙은 언제나 당당하게 바다를 차지할 권리를 주장했지만 한국은 작고 연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닷속에 구조물을 세우며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은 저를 자극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내고 중국의 논리를 제대로 주장하며 그들을 논파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어릴 적부터 들었던 중국은 위대하다는 말이 제 혈관 속을 타고 흐르듯 이어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옳다고 믿었고 한국의 행동은 반드시 틀렸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어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의문,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것이 바로 제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태어난 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 제게 이어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서 반드시 중국인으로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만 공부한다면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을 넓게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일본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놓인 또 다른 당사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늘 동아시아 해양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던 나라였죠. 특히 일본은 국제법과 국제정치 연구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기에 저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어요. 도쿄의 유명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다국적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는 일본 학생들뿐 아니라 서구에서 온 교환학생, 동남아 출신 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건너온 청년들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첫 수업 시간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한국말로 대화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한중혼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강의실에서 토론은 일상이었습니다. 주제는 늘 국제관계, 해양 분쟁, 군사 안보 같은 뜨거운 화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향에서라면 수업 시간에 미리 정해진 교과서적 해답을 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질문에 거리낌 없이 반박했어요. 심지어 교수조차도 학생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되묻곤 했습니다. 교수님, 그 해석은 좀 편향적인 것 같은데요. 어느 독일 교환 학생이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 그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보게. 교수는 오히려 흥미로워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낯설면서도 자극적이었습니다. 유학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이 컸고 미묘한 문화 차이가 저를 때로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구분 짓는 경향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호기심과 동시에 경계의 눈빛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과도 혈연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욱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 그럼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어느 일본 학생이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때로는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 속에서도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반드시 여기서 제 입지를 세우겠다고 말이죠. 제가 선택한 전공은 국제법, 특히 해양법 분야였습니다. 교수들은 일본의 해양 분쟁 사례를 반복해서 다뤘고 그 과정에서 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태평양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일본 사회에서 센카쿠 열도 문제는 민감한 화제였습니다. 그때마다 한국과 중국의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죠. 센카쿠 열도는 명백히 일본 땅입니다. 중국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해요. 하지만 역사적 근거를 보면 교실에서는 이런 토론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이어도 문제도 강의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교수들은 이 지역이 단순한 암초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해양 질서의 교차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인으로서 이어도가 중국의 대륙붕 연장선에 속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피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제 안에서 불편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등을 숨기고 늘 중국의 입장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것이 제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어도는 결국 중국 바다야. 한국이 아무리 구조물을 세워도 소용없어.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확신을 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다음 주에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 사례를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에요. 학생들은 팀을 나누어 각 사례를 맡아야 했고 그중 이어도 문제가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저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어요. 진군, 자네가 이 주제를 맡는 게 좋겠네. 양국의 배경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거야. 순간 강의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미묘한 긴장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가 오래 품어왔던 문제를 정식으로 꺼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논문, 정부 발표문, 유엔 해양법 관련 문서까지 찾아 읽었어요. 제 노트는 금세 빼곡해졌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정리해두고 한국이 주장할 만한 근거를 미리 반박하는 문장들을 준비했어요. 머릿속에서는 토론 장면이 수십 번도 넘게 리허설처럼 떠올랐습니다. 대륙붕 연장론으로 공격하고 이의즈 논리로 마무리하자. 저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중국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리라 다짐했어요. 세미나 당일이 다가올수록 제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강의실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은 발표와 토론을 병행할 것이라 설명했고 좌석 뒷부분에는 청강하러 온 학생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주제는 여러 사례로 나뉘었지만 이어도는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주제로 지목됐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어도 상공은 방공식별구역 논란으로 일본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주었고 따라서 학생들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명백한 영공 침범이죠. 아니에요.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미 세미나 시작 전부터 학생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강한 자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무대에서 저는 중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했어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 주제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중화민족의 뿌리를 증명하고 한국과 연결된 저의 또 다른 피를 부정하고 싶었어요. 이어도 문제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 강의실 안은 고요해졌어요. 학생들은 자료를 정리하며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교수는 시계를 확인하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때 주위를 둘러봤어요. 일본 학생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구석에는 몇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적은 저를 압박했지만 동시에 제안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유학 시절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도래했어요. 토론의 무대는 마련됐고 저는 이제 그 위에 올라 중국의 논리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지목했고 강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준비해온 노트를 펴들었습니다. 제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중국은 자국의 대륙붕이 이어도를 지나 확장된다고 봅니다. 이는 지질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어도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에 포함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EEZ라는 개념은 꽤 복잡해요.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 약 370km 거리까지의 바다를 경제적으로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해당 국가만이 어업이나 자원 탐사, 과학 조사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인접국 간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않으면 EEZ가 겹친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도가 그 중첩 수역에 해당하죠. 저는 이 논리를 최대한 간결하고 단호하게 설명했어요.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퉁다오 섬에서도 약 24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 해역은 한국만의 영역이 아니며 중국도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는 대륙붕 연장론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자국의 대륙붕이 지질적으로 이어도를 지나 일본과 한국 해역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수면 위 거리뿐 아니라 바닷속 지형도 자국 영해를 증명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일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반응했어요. 그들은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며 한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도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비슷하게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나요? 여기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동중국해의 작은 무인도 무리로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이지만 중국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일본은 이 섬들을 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군사적 감시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지켜보며 비슷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그 센카쿠 문제를 꺼내며 한국을 비판했어요. 한국도 작은 섬을 이용해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저는 내심 흐뭇했습니다. 제 주장이 일본 학생들에게도 설득력을 얻고 있었거든요. 이어도는 비록 수면 위로 드러난 섬이 아니고 단지 바닷속 암초일 뿐입니다. 섬이 아니기에 영토는 될 수 없지만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EEZ의 중심지로는 충분한 가치를 지니죠. 저는 그 점을 물고 늘어졌어요. 게다가 이어도에 세워진 과학기지의 크기를 보세요. 무려 3,400톤에 달하는 철 구조물이에요. 76m 높이의 거대한 시설입니다. 저는 이를 두고 중국의 해양 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어요. 이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려 영토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죠. 그 순간 일본 학생 중 한 명이 저를 도우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사실 한국은 센카쿠 문제에도 끼어들려고 하죠. 우리 땅인데도 한국 언론은 자꾸 중국과 일본의 공동 문제처럼 다룹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저는 대놓고 웃을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고 해양 문제에서도 한국의 주장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센카쿠 문제를 끌어들여 한국을 비판하는 일본 학생들의 발언은 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자신들의 해양 질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중국이 센카쿠 열도 상공의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했을 때는 미묘하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요. 중국을 상대로는 강경하게 나오지 못하면서 한국이 상대일 때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솔직히 이중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강의실에서 스스로를 논리적으로 완성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일본 학생들의 동조까지 이끌어낸 상황이었거든요. 저를 바라보는 교수의 눈빛도 긍정적이었어요. 훌륭한 분석이군요. 지정학적 관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교수의 말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발언을 성공적이라 믿었어요. 역시 중국의 논리가 맞아. 이 정도면 충분히 설득했을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찝찝함은 남았습니다. 구석에 앉은 한국 학생 몇 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무거웠어요. 그들은 제 말을 곧장 반박하지도 표정을 일그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창가 쪽에 앉은 한국 학생은 팔을 괸고 조용히 제 발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제가 하는 말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불안했어요. 제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조용한 침묵이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설마 반박할 거라도 있나?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들은 반박할 게 없으니까 조용한 거야. 내 말이 맞으니까 침묵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학생들의 차분한 표정은 계속 제 마음에 걸렸어요. 교수가 다음 발표자를 부르려는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저는 긴장하면서도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질문인가요? 그러나 그 학생의 다음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연필을 천천히 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이어도가 중국 대륙붕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국제해양법에서 대륙붕 주장과 이의지가 충돌할 경우 어떤 원칙이 우선되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어요. 그 질문은 논리의 기초를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상대의 허점을 파악하기 위한 날카로운 탐침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대답을 준비했지만 입에서 나올 말이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졌어요. 국제법상 근거가 되죠. 중국은 실제로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러자 그 학생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엔 해양법 협약 제76조에 따르면 대륙붕 연장 주장은 해저 자원 탐사만 한정되며 수면 위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는 이의지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즉 수면 위 공간에선 주권적 활동을 하려면 이의지가 우선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 문장은 정확했고 그것은 단순한 학생 수준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조율된 국제법 해석이었어요. 또 다른 한국 학생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이어도의 위치를 지도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중국 퉁다오에서 이어도까지는 약 247km입니다. 반면 한국 최남단 마라도에서는 불과 149km죠. 국제법상 중첩수역의 경계는 중간선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거리가 더 가까운 쪽이 그 구역에 대해 실질적 권리를 가집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논리는 그 자체로는 물리적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적 정당성은 없습니다. 강의실 뒤편에 일본 학생들조차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지금 논리라는 무기로 이루어진 전장 위에서 예상치 못한 균형의 이동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도의 과학기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지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태풍이 전체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60% 이상이라는 기상 데이터가 있어요. 즉, 이어도는 단순한 바다 암초가 아니라 한국의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한국 학생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8년에 걸쳐 준비했고 212억을 들여 설치한 겁니다. 그 구조물 덕분에 우리는 태풍 경로를 조기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수많은 피해를 줄였어요.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또 한 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어요. 설득당한 사람들의 숙연함이었습니다. 교수는 가볍게 기침을 하며 중립적인 시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도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건 논리처럼 보이는 정치적 명분이었지만 한국 학생들이 내세운 건 논리와 현실을 아우른 실체적 정당성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신념처럼 밀어붙였던 주장들이 어쩌면 단단한 기초 없이 쌓아올린 탑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 반박이 소리 높여 외쳐진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톤으로 조용히 쌓아 올려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분 만에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명확하고 근거가 분명한 반박 앞에서 제 주장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머리로는 반격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중 암초입니다. 국제법상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위에 설치된 기지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또 다른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논리는 반대로 중국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세운 인공섬들은 어떻죠? 수면 아래 있었던 암초 위에 불법으로 흙을 퍼부어 섬처럼 만든 뒤 활주로를 깔고 군사기지를 지었잖아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도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여러 나라가 분쟁 당사국으로 얽혀 있고 중국은 그곳에 인공섬을 세워 해양 관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섬들 중 상당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2016년에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결과는 세계 여러 나라에 보도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제 여론은 명백히 중국에 불리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도 중국은 그곳을 실효 지배 근거로 주장하며 주변국을 압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걸 불법적 확장이라 비판했죠. 그런데 한국이 수중 암초에 과학기지를 세운 건 왜 도발이 되는 겁니까? 게다가 한국은 인공섬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 상태의 암초 위에 해양 관측소를 설치했을 뿐이에요. 군사 목적도 아니고 해양과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기지죠. 중국처럼 흙을 메워서 섬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전투기 활주로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한국 학생들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조차도 더 이상 제 편을 들지 않았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이 센카쿠 문제에 참견한다고 불쾌해하던 그 학생조차 이번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속으로는 남중국해 중국 행보에 대해서는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다시 논점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이어도의 위치가 한국에 가깝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리적 거리만으로 해양 경계가 결정되진 않죠. 국가의 규모나 지정학적 맥락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훨씬 큰 대륙 국가입니다. 그 말은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늘 배워왔던 형평성의 원칙을 말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강자의 논리처럼 들린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발언했던 한국 유학생이 다시 나섰어요.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대륙이 크니까 더 많은 바다를 가져야 한다면 그건 해양법이 아니라 영토 욕심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그런 주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물리적 거리, 실질적 활동, 국제 합의.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바다의 질서가 생기는 거죠. 중국이 그걸 무시할수록 주변국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다른 학생들은 조용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 논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떤 질서와 기준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고 그 안에서 중국의 태도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그 구조물이 떠올랐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보았던 바다 한가운데의 우뚝 선 철제 기지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자극적이고 도발적이며 중국을 겨냥한 방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랐어요. 한국 학생들의 말처럼 그것이 꼭 과학이라는 말로 포장된 무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예측을 위한 관측 장비를 세운다. 그리고 그 정보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쓰인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왜 거기에 기지를 세웠는지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 감정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이 정말 과학적 목적으로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강의는 계속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발언자가 아니었어요. 마치 심판대에선 피고처럼 조용히 주변의 평가를 듣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직접 비난한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전히 논리에서 밀렸고 그 사실이 제 안의 자존심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중국의 논리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토론 시간이 끝나갈 무렵 교수는 정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법은 논리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는 항상 목적이 따라야 합니다. 바다를 더 차지하려는 목적이냐, 바다를 더 지키려는 목적이냐. 오늘 토론은 그런 의미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했을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논리와 근거는 단지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통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에 반해 저는 너무 오래 저 혼자만의 프레임 안에서 사고해왔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차지하려는 목적,
지키려는 목적. 교수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것은 바다를 차지하려는 목적이었을까요? 한국이 기지를 세운 것은 바다를 지키려는 목적이었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기가 두려웠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강의실을 나갔고 일본 학생들도 별다른 말 없이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혼자 자리에 남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노트에 적힌 글들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어요. 중국의 대륙봉 연장, 이이지 중첩구역, 정치적 도발. 이 모든 단어들이 과연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것만을 보여주는 렌즈에 불과한 걸까요? 한국 학생이 언급했던 유엔 해양법 협약 제76조를 찾아보니 정말로 대륙봉 연장 주장은 해저 자원 탐사에만 한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놓쳤지? 국제법상 중첩 수역에서는 정말로 거리가 더 가까운 쪽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어도는 한국 땅에서 149km, 중국 땅에서는 247km,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 확장의 절차를 항목별로 재정렬해보니 더욱 복잡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중국이 2013년에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했을 때도 국제사회의 반발이 컸었죠. 그런데 한국에 이어도 기지 설치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3년에 완료된 일이었습니다. 시간 순서가 바뀌어 있었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몇몇 문장들은 사실 정치적 구호에 가까웠어요. 중국의 해양 주권, 작은 나라의 도발, 역사적 권리 같은 말들 말이죠. 반면 한국 학생들이 제시한 근거들을 다시 살펴보니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태풍 경보 체계, 국민 안전, 기상 데이터 수집, 조기 예측 시스템. 이건 운영과 안전의 언어였어요. 저는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양쪽을 비교해 적어봤습니다. 왼쪽에는 정치적 구호, 주권, 영토, 도발, 억지, 술수. 오른쪽에는 실용적 목적, 관측, 예보, 안전, 생명, 과학. 두 목록을 보니 차이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선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설치했고 이어도에서는 한국이 자연 암초 위에 과학 관측소를 세웠어요. 힘의 논리는 설명이 되지만 설득은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 적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었어요. 큰 나라니까 더 많은 바다를 가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 바다를 이용해왔다. 지질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태풍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미리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관측소를 세웠다.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저는 이어도의 과학기지의 설치 목적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태풍 경보 체계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이었어요. 2003년 완공 이후 실제로 태풍 진로 예측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덕분에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치밀한 기록들은 제가 미리 그어두었던 선입견의 선을 서서히 지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중국을 괴롭히려고 기지를 세운 게 아니야. 정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세운 거구나. 저는 제 주장에 유리한 문장을 더 찾는 대신 빠져있던 문장들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바다 한가운데 기지를 세웠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태풍이나 해일 같은 해양 재해에 특히 취약하죠. 그런 나라에서 태풍 경로를 미리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을 거예요.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1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4조 원이 넘었어요. 만약 그때 이어도 기지가 있었다면 더 정확한 예보가 가능했을 것이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논리의 빈칸을 감정으로 메우던 습관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중국이니까 옳다, 한국이니까 틀렸다는 식의 생각 말이에요. 대신 사실에만 집중해봤습니다. 이어도는 한국에서 더 가깝다. 한국이 먼저 기지를 세웠다. 그 기지는 실제로 태풍 예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 수 있지만 굳이 한국 시설을 방해할 이유는 없다. 이런 사실들을 정리하자 제 노트는 처음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어수선했던 감정들이 가라앉고 복잡했던 논리들이 단순해졌어요.
마치 탁한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노트를 펼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어도의 문제를 중국인의 시각으로만 봐왔다. 하지만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그들에게 이어도는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등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만약 내가 태풍 때문에 위험에 처한 한국 사람이라면 나도 이어도 기지가 고마울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 이런 생각들을 적다 보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어도를 적대적인 시각이 아닌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창밖으로는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기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삶이고 모두 소중한 생명들이구나. 국적이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이어도의 기지는 중국을 겨냥한 도발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표현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안에서 꿈틀거리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유학생들이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토론에서 그들의 논리에 압도당한 뒤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과연 그들이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참여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들은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물론이죠. 함께 공부해요. 스터디는 도서관 한편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6명 정도가 앉아서 이번 주 국제법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화법은 과시가 아니라 검증이었어요. 이 판례에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해?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실질적 관할권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큰 권리를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그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는 거지.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바다라는 말보다 공유수역의 질서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주 나왔거든요. 동중국해는 결국 여러 나라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바다잖아. 중요한 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네. 정확해. 누군가 독점하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 이런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항상 중국이 이겨야 한다, 한국이 져야 한다는 식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이들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서사보다 위험을 줄이는 설계가 먼저였어요. 작년에 태풍 흰남노 때 이어도의 기지 덕분에 제주도 피해가 크게 줄었다던데 48시간 전에 미리 경보를 내려서 어선들이 모두 대피할 수 있었어. 만약 기지가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2003년 매미 때는 정말 끔찍했잖아. 그러니까 이어도의 기지는 사실 중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야. 태풍 정보를 공유하면 중국 동부 지역도 미리 대비할 수 있거든.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태풍은 국경을 가리지 않아요. 이어도에서 관측한 태풍 정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이어도를 문제 삼는 거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건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클 거야. 이 바다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 시설이 있는 게 부담스럽겠지. 하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인 접근일까? 21세기에는 협력이 더 중요한데. 맞아. 기후변화로 태풍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 공유가 필수야.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숫자는 구호를 누르지 않았고 근거는 감정을 지우고 있었어요. 이어도 기지 설치 비용이 212억이었는데 그 뒤로 태풍 피해 예방 효과가 연간 수백억 원 규모래.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하네. 그리고 인명 피해 감소 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중국도 비슷한 시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한국 거 없애려고 할 필요가 있나? 그러게, 협력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 절제에서 묘한 자존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어요. 타인을 누르려는 장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높이는 장치였습니다. 우리가 이어도의 기지를 자랑할 때도 조심해야 해. 다른 나라를 자극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 목적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맞아. 데이터도 가능한 한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해.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그러면 중국도 일본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대화를 듣고 있으니 이어도는 그들에게 국경의 끝이 아니라 경보의 시작처럼 들렸어요. 이어도가 우리 영토의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동아시아 안전망의 첫 번째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좋은 표현이네. 경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안전을 나누는 거지. 그러면 중국도 한국도 일본도 모두 이익이 되는 거고, 저는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태도는 토론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다음 위험을 줄이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내년에 큰 태풍이 또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던데, 그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지. 이어도의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다른 나라 기상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재해 대비 교육을 늘리고 그들은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태풍, 다음 위험, 다음 세대. 과거의 승패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안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자 제 안의 경쟁심이 부러움으로 변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자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많이 배우고 실패하면서 깨달은 거지. 실패? 예전에는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응했어. 다른 나라가 우리를 비판하면 바로 반박하고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오히려 갈등만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 당연히 어렵지. 특히 감정이 상했을 때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늘지. 연습? 토론할 때도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더 나은 답을 함께 찾으려고 해보는 거야. 처음에는 답답했어. 확실히 이기는 게 속 시원하거든.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는 항상 중국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다른 나라가 틀렸다고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 마음도 이해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하지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다른 나라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어도 문제도 마찬가지야. 한국이 구조물을 세운 걸 비난하는 것보다 중국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어서 협력하면 되는 거 아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쟁이 꼭 적대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그럼 너희는 중국을 어떻게 생각해?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역사도 길고 문화도 풍부하고. 하지만 가끔 너무 강하게 나와서 주변국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게 아쉬워. 중국이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더 평화로워질 텐데. 우리는 중국과 싸우고 싶은 게 아니야. 함께 발전하고 싶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어도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기상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하고 재해 대비도 함께 하고 그러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잖아. 그날 스터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프레임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어요. 중국이 이기려면 한국이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둘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스터디 모임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항하고 있었어요. 평생 믿어온 생각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주장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나를 설득하려는 교묘한 전술인 걸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죠. 이어도를 직접 볼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다를 보고 싶어. 제주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렌터카를 빌려 제주 남단으로 향했습니다. 마라도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제주도 남쪽 끝 모슬포에서 다시 배를 타고 20분을 더 가야 마라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예상보다 거칠었어요. 11월 말이라 날씨도 쌀쌀했고 바람도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배가 다니네. 오늘은 그나마 잔잔한 편이에요. 태풍철에는 며칠씩 배가 못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선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라도에 도착한 저는 섬의 끝자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최남단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는 곳에서 저는 남쪽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다는 매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릴 정도로 컸어요. 이어도의 과학기지는 수평선 너머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149km 떨어진 곳에 정말로 철제 구조물이 서 있다니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이런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어떻게 그런 큰 구조물을 세웠을까 싶었습니다. 마라되는 작은 기상 관측소가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도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연구원 김 씨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20년 넘게 기상 업무를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어도 기지는 정말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의 60% 정도가 이곳을 지나거든요. 김 씨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지난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들의 경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태풍이 이어도 근처를 지나서 한반도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어도에서 미리 관측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위치에 세운 건가요? 제주도에서도 관측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자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149km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태풍이 시속 30에서 40km로 움직인다면 3, 4시간 먼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몇 시간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분 먼저 경고하는 것, 그것이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김 씨의 말은 단순했지만 묵직했어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김 씨는 2020년 태풍 마이삭의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어도의 기지에서 먼저 태풍의 급격한 세력 강화를 감지했어요. 만약 이 정보가 없었다면 부산과 경남 지역의 피해가 훨씬 컸을 겁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태풍의 세력과 진로가 나타나 있었어요. 이어도의 기지에서 관측한 데이터가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전송해요. 그러면 기상청에서는 더 정확한 예보를 낼 수 있죠. 저는 머리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창밖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제 의심을 흔들었어요. 부웅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저게 뭔가요? 저건 이어도의 기지에서 레이더 돌아가는 소리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면 여기까지 들려와요. 정말로 149km 떨어진 곳에서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이어도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기서 24시간 누군가 근무하고 있나요? 네, 교대로 3, 4명씩 근무해요. 혼자서는 위험하니까요. 힘들지 않나요? 바다 한가운데서. 물론 힘들죠. 특히 태풍철에는 정말 무섭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김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어도 기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단순히 영토를 주장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일까요? 그때 마침 어선 몇 척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 배들은 왜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 날씨가 안 좋을 예정이거든요. 이어도의 기지에서 보낸 데이터를 보니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선들이 항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어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을 미리 피하고 있는 거였어요. 만약 이어도 기지가 없다면 훨씬 위험하죠. 어선들이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 당할 수 있어요. 저는 파도 소리와 레이더의 회전음, 그리고 항로를 바꾸는 선박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김 씨의 말이 허투루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과학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방패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저항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태풍 정보는 중국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중국 기상청과도 공유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태풍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한국이 이어도의 정보를 중국과도 공유하고 있다니. 그럼 중국에서 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기상학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 김 씨의 말을 듣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본 건 아닐까요? 해가 지면서 마라도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제 안에 고집을 흔드는 첫 균열이었어요. 중국 사람으로서의 자존심과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어도의 기지가 정말로 과학 목적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가진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어.
저는 그날 밤 마라도의 작은 민박에서 잠들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바다를 보면 뭔가 다른 생각이 들까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어도의 레이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지도 몰라. 마라도에서 보낸 하루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주공항으로 향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태풍 경보로 인해 서울행 항공편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저는 출발 로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하루 종일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곧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로비 곳곳에서 안내 방송이 들려왔어요. 태풍이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항공편 운항의 차질이 예상되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신 기상 정보에 따르면 오후 3시경부터 바람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마라도에서 들었던 그 시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항공편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서울행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행 항공편들도 모두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와, 태풍이 이렇게 영향이 크구나. 하지만 신기한 것은 공항 로비의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는 어쩔 수 없지. 안전이 우선이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금방 회복됐어. 승객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현재 풍속은 초속 25m입니다. 안전 기준인 초속 15m 이하로 떨어지면 즉시 운항을 재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니 사람들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오후 2시쯤 상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신 관측 결과 태풍의 세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정말로 예보가 앞당겨졌어요. 원래는 오후 6시부터 운항 재개 예정이었는데 3시간이나 당겨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어제 마라도에서 본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선들이 미리 항구로 들어오던 모습, 김 연구원이 말했던 몇 시간 먼저 아는 것이 생명을 구한다는 말. 공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확한 정보 덕분에 항구의 질서는 혼란 대신 일치에 가까웠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정말로 첫 번째 항공편이 출발했어요. 서울행 비행기였습니다. 와, 정확하네. 승객들도 감탄했어요. 예보 시간에 딱 맞춰서 운항이 재개된 겁니다. 제가 탄 비행기는 4시 30분 출발편이었어요.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제주 남쪽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이어도 기지가 있겠죠. 저기서 지금도 누군가 근무하고 있겠구나.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가의 힘이란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위기 순간에 발휘되는 속도와 협력임을 비로소 느꼈어요. 오늘 공항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어도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정보, 그것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내려지는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시민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어도 기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날씨 앱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정확한 예보가 나와 있었어요. 태풍 현재 위치, 제주 남서쪽 200km 해상. 이어도 관측소 풍속, 초속 12m, 약화 중. 예상 진로, 내일 새벽 한반도 남해안 통과. 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어도 기지 덕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어선들이 미리 대피해서 인명피해가 없었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어도 기지가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중국도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어. 굳이 한국 것을 인정해야 하나? 결국은 바다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대학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에 집중하자. 이런 복잡한 생각은 접어두자.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 안에서 시작된 이 균열은 곧 다시 열릴 무대, 일본 강의실에서 더 크게 폭발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진실이란 게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본 것들, 공항에서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이어도의 기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24시간 근무하며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나쁜 의도로 거기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거기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평소처럼 수업을 들으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경험은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공항에서 본 그 체계적인 대응, 이어도 기지의 정확한 정보가 실제로 사람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가 수업 시간에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연구관이 오셔서 동아시아 해양 협력 방안에 대해 강의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직접 와서 이어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 자유롭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강연 당일 강의실은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사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김혜수라고 자기소개를 하신 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습니다. 동아시아 바다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바다를 평화롭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연구관의 강의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영토 주권이나 국가 이익보다는 협력과 공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어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 기지는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집하는 해양 기상 데이터는 중국, 일본과도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의 태풍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연구관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2019년 태풍 링링 때 이어도 기지의 조기 경보로 중국 산둥성에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선 300여 척이 안전하게 대피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어도 기지가 중국 어민들의 생명도 구했다니 우리의 목표는 이런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이 해양 정보를 공유하고 재해 대응도 함께하는 거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일본 학생 한 명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어도 기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김 연구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중국도 남중국해에 비슷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혹시 군사적 목적도 있는 건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어도의 기지는 순수하게 민간 과학시설이에요. 군사 장비는 일체 없고 모든 데이터는 공개됩니다.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선뜻 손을 들지 못했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국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협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기후변화로 태풍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필수입니다. 김 연구관은 화면에 동아시아 지도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에 이어도 중국의 해양 부표들, 일본의 관측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이 모든 정보가 합쳐져야 더 정확한 예보가 가능합니다. 결국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바다는 국경으로 나뉘지 않아요. 태풍도 쓰나미도 국적을 가리지 않고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김 연구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중국과 한국 혼혈인데요. 이어도 문제를 두고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서요.
김 연구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쪽이 옳고 틀리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신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이어도의 기지가 수집하는 정보로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김 연구관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굳이 편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두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어도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중국이 이기느냐, 한국이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동아시아 바다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협력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어도의 기지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어요. 중국도 일본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저는 자책하기보다는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수업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이해해. 각자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우리 세대가 더 나은 동아시아를 만들어 가야지.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어도는 더 이상 분쟁의 상징이 아니라 협력의 상징이었어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평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갈등은 협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복잡하지만 그렇게 더욱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네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